안녕하세요. 메디피스 사무총장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제안서란 무엇인가 총론적인 겁니다.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그동안 썼던 글들은 대부분이 제안서가 아니에요. 준 논문 같은 거였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알리거나 그걸 근거로 분석하는 이런 거에 친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를 쓸 때 그러한 습관이 묻어나요. 근데 그러한 제안서는요 아주 안 좋은 제안서입니다. 그동안 글들은 가독성을 위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정확하게 쓰려는 노력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안서는 왜 씁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그죠? 제안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표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안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안서를 쓰는 이유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제안서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 펀드레이징에 성공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보고서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보고서예요. 하지만 제안서는 분명하게 펀드레이징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부분. 물론 간혹 어떤 파트너십을 위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죠. 같이 합시다. 라는 제안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제안서는 대부분 경쟁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민협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대1 뭐 이렇게 되죠.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펀드를 제공했던 그 제안서는 20대1이었죠. 그 정도의 경쟁을 뚫고서 나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를 받고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안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요구 받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는 일부 과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부 감추기도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우리가 그런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안서를 쓰는데 각주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안서를 모르는 사람이죠. 제안서는요, 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데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수치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그 데이터의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출처를 밝히죠. 그 나머지는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각주를 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독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그러한 기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논문 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건데 뭐. 좋은 제안서를 만드는 핵심은 가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선택되는 거죠. 우리가 면접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드레스도 좀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표정도 뭔가 신뢰감이 줄 수 있도록 표정을 지쳐.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막 포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면접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과장 좀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안서를 쓰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경쟁에서 이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르고 있는 이 경쟁은 어떤 경쟁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안서 쓸 때 항상 심사 과정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심사에서는요, 그 심사위원을 미리 공개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나중에 우연히 심사위원이 공개되었구나. 근데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 심사위원 명단을 안 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스입니까? 그 심사위원이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치르는 경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할 때 보면은요, 야구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심? 그 주심은 다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어떤 볼을 스트라이크로 보느냐, 이 스트라이크 존이 좀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투수는 그 심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스트라이크 존에 볼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심사 과정의 특징은 뭐냐? 제안서의 심사위원은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안서는 보통 50페이지 정도가 되죠. 많은 경우 100페이지까지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한 페이지를 확인하는데 그 심사위원은 몇 시간을 소요하게 될까요? 보통 5초에서 10초입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를 5초에서 10초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히게 하는 겁니다.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보건노루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인도주의 사업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거의 없어서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그 컨텐츠가 있으면요, 여러 단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 아동의 엄마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차별성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논문 심사하듯이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봅니다. 느낌이 어떤가. 제가 그 심사하러 많이 다녀보면은요, 제안서를 보잖아요. 보는 순간 합격, 불합격이 이미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뭔지 하기도 전에 얘는 합격이네 라고 거의 확신을 하게 돼요. 그렇죠. 제안서 쓰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이미 전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제안서의 완성도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호감을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정확한 내용을 막 구겨내려고 막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심사위원은 내용을 확인하는데 게을러요. 애써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기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막 찾아보거나 이러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심사위원은 그 자기가 심사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돼 있어요. 애써 찾아서 심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평가 시에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많은 그 제안서의 내용 중에 심사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지 분석 있죠.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안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그걸 확인한다? 시간이 있을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지도 않아요.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평가 시에 확인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안서 쓸 때, 시간을 투입할 때 비중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안서를 쓸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쭉 쓰잖아요. 그러면 사업 대상지 분석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죠. 거기 엄청난 시간을 투입합니다. 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작 중요한 컨텐츠 부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의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에 쫓겨서 대충 쓰게 되죠. 최악의 접근 방법입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안서를 바라볼 때 논문이 아닌 제안서다 이거죠. 어떤 시각으로 제안서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화장을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라 이거예요.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예쁘게 봐주기 때문에 예쁜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움과 추함, 미학의 범주죠. 근데 아름다움은 각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시대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예쁘게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됐기 때문이지 그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예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안서도 그런 마음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이 아니까 나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제안서에 푹푹 집어넣어야지. 그것은 제안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제안서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안서는 유혹의 문서입니다. 아시겠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의 편집은 우리가 생활 속에 에티켓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에티켓. 그 저도 심사로 갈 때 보면요. 심사하고 뭐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3개인가 4개의 제안서를 작성한 때가 있었어요. 다 컨소시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쓰는 제안서가 있고 어느 기관들이 쓰는 제안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초반이 제안서가 왔었어요. 컨텐츠들이 온 거죠. 근데 저는 이 제안이 그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좋다. 높다. 이렇게 봤어요. 평가를 했어요. 왜? 컨텐츠가 좋았고 준비한 게 많았어요. 데이터 컬렉션도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선정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찍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경쟁에 들어갔어요. 3개 프로젝트가 4개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직전에 제출된 제안서를 사전에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건 1순위로 떨어진다. 1순위로 붙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작성된 제안서를 보니 이건 반드시 떨어진다. 제가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좋은 컨텐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작성한 컨텐츠보다 좋았어요. 떨어졌습니다. 왜? 저는 그 제안서를 보는 순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걸 보라고 만든 겁니까? 이건 최소한의 A도 안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의 편집은 생활 속의 A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A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거들떠 봅니까? 그렇듯이 그 제안서는 거들떠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버리고 싶은 좋은 컨텐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제안서 작성은요, 내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고서 내가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렇죠?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여주게 되면 9로 읽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6이라고 썼는데 9라고 읽혔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쭉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잖아요. 문장을 읽고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무지해서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물어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긴 뭘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쓴 문장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뜸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상하죠? 그러면 설명을 막 해요. 총장님, 이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이걸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쓴 거예요. 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답답해 하는 거예요.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제안서의 글은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글은 글로써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글 써놓고서 자기가 계속 읽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설명할 겁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글을 썼으면. 그걸로써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 들으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없으면 글을 쓰고요. 동료한테 미안하지만 요청을 하세요. 이해되냐고. 자, 설명해야 됐다. 이미 끝난 문장이다.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한 제안서 작성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쪼개서 또 세분화시켜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총론적으로만 좀 보죠. 여러분, 글보다 그림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챕터별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림을 넣어라. 그래픽을 넣어라. 제가 그래픽의 종류, 그래픽을 만드는 방법, 이거에서 별도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네, 세분화해서. 그건 강론입니다. 이건 총론이에요. 제안서는 그림 설명서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케아라고 있잖아요. 이케아 가면은 그 DIY잖아요. 직접 조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립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글이 들어간 줄 아세요?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글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수만 들어가 있고 글은 안 들어가서 다 그림입니다. 그걸 통해서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맨 앞에 이런 걸 썼어요. 뭐냐면 If you can't make it good, 만약에 잘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at least make it look good, 보기 좋게 써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화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하는 인체 해부소도 만들고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갑자기요? 한국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은 뭔가 글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뭔가를 표현할 때 보면 다 그림책 같은 거죠.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갑차도 그림으로 설명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한다면 최고죠. 자, 여러분 좀 더 자극적으로 하시고 좀 더 감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품, 전자기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 분야에서 산업 디자인 쪽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직관성이에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모티콘,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어린아이도 이거 누르면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서는 그림을 설명하는 그림 설명서이다. 그리고 글은 그 그림을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직관적인 제안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밥은 먹고 다니니? 어디 아프지 말고 어깨 펴고 다니고 사랑한단다 애야. 이 글을 보세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이 글을 보시면 엄마가 느껴지세요? 또 뭔가 막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 어떤 상황일까? 애한테 얘기할 건가? 아니면 장성한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인가? 이 애가 초딩인가? 이게 잘 안 오죠. 그러면 이걸 보세요. 애가 누굽니까? 일단 장성했죠. 그렇죠. 엄마구나. 표정을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이 표현됐는지가 확 오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얼마 걸려요? 시간이 0.1초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글보다 그림, 제안서는 그림 설명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제 외장하드에 들어있는 하나의 폴더입니다. 제안서를 쓸 때 제가 그 폴더명들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래피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픽 폴더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픽부터 작성해 나가는 흔적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그래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전달하는 대상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만 작성하는 자한테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블랭크를 보여줘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픽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해라.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가방끈이 굉장히 긴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고.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 컨텐츠 독창성. 인도주의 필드에서요. 이 프로젝트 컨텐츠의 창작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 경험상은요. 아주 독창적인 이런 컨텐츠는요. 제가 2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없어요. 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지나갔던 자리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필드의 독창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창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창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 그 콘텐츠 자체가 독창적이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하시는데요. 그냥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자신이 마치 발명가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생각한 거의 모든 것을 이미 누군가가 생각했었던 것을 망각하고 새로운 걸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드 그리고 그 커뮤니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그 아기 때부터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 한글을 잘해 라고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글을 잘 구사하는 사람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메디피스 활동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사람 정말 한글을 잘 사용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5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만큼 한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총서 만들어 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다 썼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 초안을 그 출판사한테 보냈는데요, 출판사가 출판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이건 글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피드백이 온 거예요. 제가 꼼꼼히 다시 봤어요. 진짜 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참여했던 필지는 10명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글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아니다. 피천득,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필가인데 시도 쓰셨어요.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읽지를 않을게요. 읽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읽었죠? 이게 어떤 인터넷에다가 이 시를 누가 올렸어요. 댓글들이 쫙 이렇게 달렸는데 진짜 그 댓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주로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영민하고 순수하고 뭐 그렇다는 것이요? 아니면 좋아한다는 뜻이야? 뭐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가? 시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는 성찰하거나 또 뭔가 감정이 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느낌이 다 달라도 좋은 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글이 맞아요. 근데 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처럼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읽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건 제안서가 아닙니다. 제목은 명령이다. 근데 제목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분명히 이건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목은 명령이고 문패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멍멍이 집 했으면 그 안에 멍멍이가 있어야 돼요. 고양이가 들어있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제목에 관련돼서 제가 또 다시 제목 짓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제목과 상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소설을 금지하시고요. 층위가 같은 제목 간의 제안서의 비중은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층위가 같다. 이것은 예컨대 아버지 레벨, 그 다음에 할아버지 레벨, 아들 레벨이 있다고 치면 그 할아버지 레벨과 아들, 손자 레벨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층위가 있다. 그래서 제목을 달 때는 그 급이 같게 해서 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시간을 따로 내서 제목 짓는 방법을 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협력 기획입니다. 제안서 작성할 때 협력을 해라. 제가 화학적인 기획안 작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 진행 확정 및 진행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팀을 구성합니다. 투두리스트 작성 후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필요한 인풋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막 딴 일에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된다. 당위성만 얘기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현재 자기의 업무 투입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각각 팀원들을 판단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양을 투입해야 됩니다. 절대로 개인 논문 쓰지 말 것. 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마치 그 상고의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창작하듯이 시를 쓰듯이 막 혼자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집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제안서 쓰는 과정은요. 제안서 다 마무리되면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썼다고 주장해야 돼요. 왜? 다 씹어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특히 이 분야에 처음 들어왔던 또는 1, 2년 됐던 이런 활동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량 강화의 찬스거든요. 그 찬스를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가면서 써가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에 제안서 쓸 때보다 한참 쓰고 있을 때 그 참여자의 그 역할, 그러니까 산출량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화학적인 결합을 해라. 준비 회의는 어떻게 하느냐? 제안서 작성 시작 즉시 첫 회의를 해야 된다. 킥오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일정 기획 개요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쓸 때는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업무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킥오프는 다 같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괜히 다 하고서 그 담당자에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변화된 상황이 있었을 때 스스로 그 대응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리고 도구화되니까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안서 초안은 첫 회의 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초안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무리되면 그때 드릴게요. 근데 안 와. 왜 안 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좀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네요. 제안서를 작성을 다 마무리해야 될 시점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망하죠. 그래서 제가 뭐 좀 빨리 검토합시다 했을 때는 뭐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완성도가 있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아니에요. 와봤더니 20%밖에 안 됐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럼 위기관리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된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다음에 초안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해라 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내용, 컨텐츠를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긁어다가 막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아닌 유사 사업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참석했던 모든 팀원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게 된다? 일단 어설프더라도 숲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일종의 지도,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 지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원들은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는 빨리 찍어서 일단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나무만 보게 돼요. 팀원들이 각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안은 어설프더라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채워요. 채운 다음에 그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확실히 다른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소 제출 일정 72시간 이전에 최종본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관리해야 돼요. 왜? 그 정도는 되어야지 위기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좀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제출할 때 요즘에는 또 온라인 제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2시간 원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2회 이상 중간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무총장한테 이 정도를 보여주면 창피해.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주고 짠 해서 제출해줘야지, 보고해야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같이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 동원해서 제안서를 써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지형지물도 활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활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임상병리의 전문가예요. 그걸 전공한 우리 동료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그 지식 빨리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있어. 그러면 최대한 사무총장의 역량을 끌어다가 써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역량이 최대한 많이 동원되어서 좋은 제안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한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혼자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무시 못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프리랜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직 활동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일반적인 준비 사항을 좀 볼까요? 제출 시 필요 서류 체크, 그래픽 작성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팀 구성,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팀 구성하고 또 현지 조사팀도 구성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참여 전문가가 어떠냐 그 체크하고 이것이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컨셉 페이퍼 작성을 할 때는 아웃컴, 아웃풋, 액티비티 초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나무는 이 단계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옥숍 통해서 사업 아웃라인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좀 옥숍이 아니더라도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조감도 그려라. 그럼 제안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안서 구성. 먼저 목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목표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아직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의 설정은 기한을 통해 확정해라. 되게 구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위한 사업은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활동을 한번 볼까요? 어디 가서 뭐 부스를 설치하고 뭐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뭘까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막 풍선을 어떻게 달지?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지? 뭐 또 뭐 판넬은 어떻게 만들지? 뭐 그것만 막 정신이 없어요. 그것만. 근데 사실은 그 목표는 모금이었단 말이죠. 모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그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스를 설치하지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금 하나도 안 됐는데 행사 잘 됐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목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명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정해라.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뷰, 설문조사를 활용해라. 이런 것이 있죠. 사전조사는 간단하게 실시하고 또 사전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 확인하고 적절성 검증의 대상은 국가정책이라든가 지역정부 정책, 이해관계자 분석, 주민의 이해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인도주의 원칙을 지킬 것. 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각자 다 쪼개가지고 또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타당성 검증, 이제 뭐 협력기관이라든가 예산 내부 인력 상황도 같이 봐야 되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현재 협력기관의 중요도는 달라지기도 하죠. 사업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목표가 수정되기도 하죠.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인풋을 검토하게 되고 유사 사업에 대한 검토도 또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따로 여러분 강의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보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안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서 작성 90분은 끝난 겁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유사 모범 사례 수집을 하고 또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걸 베끼지? 라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도주의 필드에서는요, 뭡니까? 지적 재산권이 없습니다. 좋은 거 다 베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 유사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모범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더 쌓아 올려나가는 겁니다. 나는 아주 독창적인 거 살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데요. 그거 참 안 좋은 방법식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유사 사례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모범 사례, 내가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진짜 딱 들어맞는 유사 모범 사례만 있으면요, 제안서 작성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유사 모범 사례는요, 완성도가 있어요. 제안서로서의 기획안으로서의 완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대부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사업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서 잘 다듬어가면 정말 편해요. 자, 인도주의 컨텐츠에 있어서는 창작,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한 장의 개념도 조감들을 만드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대체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도는 최초 작성 후 수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확정하게 됩니다. 개념도는 한 측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개입, 방법, 또 내용, 성과 관리,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안서의 거의 모든 내용은 이 개념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일 뿐이다. 즉, 이 개념도를, 이 조감도를 설명하는 설명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맨 마지막에 작성해야지 라고 생각을 주로 해요. 대부분에. 근데 그거 안 그려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마세요. 인간의 두뇌가 생명체 중에 가장 뛰어나지만 구조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뇌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다 정리한 다음에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야지라고 하지 말고요. 먼저 구조화시키고 텍스트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감들을 먼저 그려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또 다른 애쉬, 우즈벡 뭐 이렇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 조감도, 개념들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좀 달라지고 좀 변화도 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조감들은 이런 모양이에요. 대체적으로. 이건 제가 수차례 수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픽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프로젝트는 이 개념도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또 조감도 그리기가. 그죠? 네. 이렇게도 하고요. 그때 달라요.
이거는 평가 사업인가 봐요. 그러니까 달라지고. 성과 관리는 또 이런 조감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순수 창작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번 성과 관리는 이런 식으로 가보자. 사업 관리와 일반적 평가를 같이 한번 해보자. 보통 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지 안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사업 관리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해보자 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고, 특히나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자조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 평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의 조감들을 만든 거죠. 또 이 조감도에 앞서서 하나 더 그래픽을 넣은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게 뭘까요? 그 제 외장하드에 있는 폴더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써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버전이 쫙 올라가죠. 11까지 갔나요? 그리고 11 끝나고 파이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그 1부터 또는 뭐 1-1도 있을 수 있고 1-2도 있을 수 있고 하면서 그때 작성한 것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어떤 특정 매듭이 하나 딱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저장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서 쭉 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버전업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를 또 하잖아요. 그때는 프린트 할 때는 그 버전을 그 적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다 보면요, 그 퇴출시켰던 컨텐츠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다시 되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앞에 거 다 지워도 되는데요. 굳이 뭐 요즘 뭐 외장 같은 용량 큰데 뭘 지웁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서 쭉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참조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는 A라는 사람이 작성하다가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버전 업 시켜야 돼요.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또 저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던 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버전업을 시켜라. 특히 협업할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모든 사람들이 날아가고 있을 때 똑같이 버전이 같이 쭉 올라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 이거는 뭘로 수정해요? 그러면 몇 버전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가지면 됩니다. 좀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거는 과거에 그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 텍스트를 만드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제안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제안서를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된다. 항상 유체 이탈을 해서 상대편에 가라. 상대방으로 그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장 잘 읽히고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즉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장하듯이 해라.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시켰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걸 작성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 나는 사실만 밝히면 된다. 제안서 쓰지 마십시오. 제안서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
적극적인 제안서. 사실은 원래 그 강론보다는 이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고 앞으로 그 영상 올릴 때는 이걸 더 먼저 앞다리도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